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줄어들고 집안에 계시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요즘 살이 찌기 시작한다라고 하소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실 때 자연스레 칼로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최대한 조리할 때 기름을 줄이기도 하지만 막상 요리할 때 기름을 줄이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기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을 잘 사용하면 약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똑똑한 활용법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오늘도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요정 유혜인입니다. 어느덧 12월의 두 번째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날은 갈수록 추워지고 있고 어제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강해져만 가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2.5도였던 반면 오늘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낮 기온도 무려 오늘과 4도 가까이, 11도 가까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오늘 영하 4도 선에 머물면서 햇빛이 드는 낮에도 든든히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에서 최고 1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호남 내륙도 최고 10cm가 예상이 됩니다. 충청 내륙은 최고 3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9도, 강릉도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3도, 대구는 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전국이 평년보다 10도 가까이 낮겠습니다. 당분간 매우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자그마치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이번 주는 이 한파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핫팩이 필수죠.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핫팩은 따뜻한 곳에선 더욱 뜨거워지고 추운 곳에선 싸늘히 식습니다. 따라서 꺼내서 들고 흔들기보다는 주머니 안에, 품 안에 넣고 다니면 열기가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지퍼백이나 비닐봉지에 핫팩을 넣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열기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며칠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피플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주말 내내 화두에 올랐던 안타까운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용인에서 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10분경이었습니다. 이제 경기도 용인의 한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갑자기 꺾인 겁니다. 이제 붕괴가 됐고 당시 위에서 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7명의 인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7명이 모두 추락 사고를 당했고 3명은 현재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4분도 굉장히 중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왜 이 갑자기 타워 크레인이 중간에 꺾이면서 위에 있는 인부들이 떨어지게 됐나, 크게 2가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는 크레인 자체가 너무나 노후되지 않았는가,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저렇게 꺾이는, 이제 끊어지는 사고가 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지금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데 사고 직전에 이제 트롤이라고 해서 타워 크레인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도르래 같은 역할이 있거든요. 그게 움직였다라는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이게 타워 크레인이 딱 세팅이 되면 이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살짝 움직였을 경우에 힘의 균형이 안 맞아서 저렇게 크레인에 충격이 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당시에 크레인 운전자 작업 사이에 미숙함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 부분은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니까 무척 안타까운데요. 사실 그런데 이 크레인 사고가 올해만 해도 벌써 몇 번째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10월에 정말 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는 의정부 공사 현장이었었는데요. 그때는
이 크레인이 꺾이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꺾이면서 그때는 위에 있는 인부가 아니라 밑에서 일을 하면서 쉬고 있던 인부들이 다쳐서 네. 당시 저 10월 10일 의정부 때도 이제 3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였었고요. 올 한 해만 보면 1월, 5월, 10월, 12월 오산, 경남, 거제 등등을 해서 총 사망자만 16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워 크레인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지금 위험한 이제 그런 존재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실은 이번 사고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용인에서 사망한 2명 중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에 너무 위험하니까 네. 타워 크레인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일을 하셔가지고 이번 사고에 오히려 가족이 놀란 경우가 있고 네.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넘게 타워 크레인에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위험하니까 쉬었었는데 네. 또 아내만 혼자 일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갑자기 다시. 나가서 며칠 만에 또 사망한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사고들 소식들이 전해져서 네, 참 네. 우리의 비통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 어쨌거나 이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는 장비는 꼭 필요한 장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사고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건데. 네. 자, 더 이상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 예, 지난달에 이 뭐 국토부 차원에서 타워 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내놓고 네. 이런저런 방법도 강구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책이 안 먹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또 이런 이제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이제 크레인 관련해서 문제는 노후 크레인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에 한 6,000대 정도의 크레인이 있는데 네. 이 중에 20%는 다 20년이 아. 넘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또 연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워낙 조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레인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저 검사 작업을 좀 철저히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민간 기관에서 저 네. 크레인의 안전 상태를 검사한다고 하거든요. 예. 아마도 이 자체를 이제는 당국이 갖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자동차도 딱 뭐 정해진 기간 안에 꼭 검사가 있죠. 되잖아요. 네. 그거 좀 철저하게 그렇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날씨 예보 때도 전해드렸었지만 폭설과 한파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엄동설한이죠. 네. 그런데 이 추위 때문에 언 도로로 사건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도 성남시에서 무려 27중 추돌 사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요일 네. 어제 오전에 정말 많은 이제 관련한 네. 눈길, 빙판길 사고들이 이어졌었는데요. 그중에 뉴스에 가장 많이 보도됐던 게 이제 성남에서 있었던 27대 연쇄 추돌 사고였었습니다. 보시면 최초에는 저 내리막길이었었는데 이제 승용차 한 대가 앞차를 받고 일단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고 난 것으로 뒤로 차들이 내려오다가 다 급브레이크를 밟면서 돌고 하면서 맨 뒷차까지 무려 27대가 연쇄 추돌이 됐습니다. 저 이제 빙판길이다 보니까 미끄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고 앞차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네. 이 두려움에 다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순간에 내 차도 또 돌아버리게 그렇죠. 또 돼요.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야 확보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 중상자는 없었었고요. 네. 예, 뭐 한 2-3명 정도 이제 운전분들이 병원에 일단 시달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일요일 날 오전에 저렇게 27대 연쇄 추돌이라는 게 정말 큰 그런 사건이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경기 남부 쪽의 경전철이 멈춰서는 겁니다. 갑자기 저 눈보라 속에 빙판에. 그래서 다 역에 도착 못했는데도 승객들이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서 그 어두운 그 터널을 뚫고 걸어가야 네, 돼요. 걸어서 또 안전까지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뒤차가 근데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차에 탔던 승객 한 14분 정도는 그냥 또 하염없이 gat혀 있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평소보다 미끄럽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눈이 내렸겠거니라는 생각으로 조금 아니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 빙판길에 차가 밀린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27대 연쇄 추돌에는 정말로 중상자가 없었지만은요. 보통 빙판길 사고는 100명당 사망자가 3명이 넘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제언들이 있는데요. 우선 시속 50km로 갔을 때
빙판길이다라고 하면 평소보다 8배의 거리를 더 확보를 해야 돼요. 50km밖에 안 되는데. 50k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8배를 더 날아간다는 거고요. 그러네. 예. 이거 승용차 기준입니다. 만약에 뭐 화물차 같은 뭐 이런 경우에서는 무거우니까 예, 더 버스가 갈 그렇고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 7배는 더 나가야 야. 되고 승용차 뭐 아무리 내 차는 작다 하더라도 4배는 더 가야 멈출 수가 있다는 점 아셔야 되겠고요. 빙판길의 속도의 마지노선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30km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30km로 가다가 빙판길을 만났을 때 걸렸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네. 매우 낮다는 게 현실적인 조언인데요. 예.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핸들을 반대로 꺾지 말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차가 밀린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핸들을 잡고 있어야지. 이걸 항상 우리가 반사신경으로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꺾거든요. 예. 그럼 차는 이제 그대로 돌아버린다라는 것이고 브레이크 대신은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라. 이런 정도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참 제언들은 많은데 막상 네. 빙판길에 걸리면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서행. 네. 아마 30km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예. 그 정도의 서행으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예. 거는 이제 30km로 달려도 사실 빙판길을 만나면 안 된다는 제동거리가 거죠. 예. 예, 길어진다. 그렇죠. 라는 게 놀랍네요. 그러니까 진짜 예. 천천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내일 아침은 아까 들으셨겠지만 영하 12도까지 아유. 떨어진다고 하니까 빙판길이 정말 네. 녹을 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모쪼록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길게 잡고 예. 나오십시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회장이 골프장 식당에서 여직원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에게 폭행당한 이유가 굉장히 황당하더군요. 일단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네. CCTV로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네.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남성이 뭐 지역의 건설사 회장이라고 하는데 나이는 네. 이제 80세입니다. 네. 갑자기 여직원에게 다가가서 폭행을 일단 한번 하죠. 그러네요. 그냥 그냥 예.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 밀치다가 예. 그 다음에는 왼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예.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당시에 저 여직원이 약간 짙은 빨간색의 립스틱을 하고 있었다라는데 예. 왜 그런 립스틱을 하고 있느냐라면서 트집을 잡다가 뒤쫓아가서 저렇게 지금 폭행을 가했다라는 건데요. 저 사건 직후에 여직원은 이제 바로 저 골프장을 관두고 예. 고소를 한 그런 상태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80세 A 회장은 네.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일파만파 사건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면서 부딪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스쳐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려는 과정에서 여직원은 오고 부딪혔다라는 건데 방금 CCTV를 보셨지만은 붙잡는 장면도 있었고, 그럼요. 왼손으로 이게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경찰 조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 폭행만으로도 네. 황당한데 폭행 사유가 립스틱 때문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문제는 네. 이 회장의 갑질이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전남 나주의 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 80세 A 회장이 과거에 한번 소유했던 그 회사가 소유했던 그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회장 같은 경우 이 골프장에 와서 이런저런 이제 갑질들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고 골프장 직원들에 따르면 폭언과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였는데요.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뭐 배탈이 났었던 적이 있어서 네. 이제 음식 여직원이 와가지고 배탈 나셨다면서요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목을 잡고 네. 이 사건은 저 지금 CCTV에 나온 사건과 다른 겁니다. 네. 누르면서 너가 넣은 조미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탈이 난 것이다라고 갑자기 예. 행사를 하니까 뭐 이 여직원은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수가 없는데 네네. 뭐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게 직원들의 반응인데요. 현재 이 A 회장이 있는 그 건설사 쪽에서는 네. 앞서 그 이제 빨간 립스틱을 칠했다고 네. 해서 맞았던 예, 예. 여직원에게 뭐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경찰은 뭐 이게 합의됐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폭행이 있었다라는 예, 예. 상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A 회장을 곧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분이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셨네요. 예,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골프장을 해서 아직도 본인 거다라는 그런 착각도 하고 있지 않았나. 예, 좀 이런 본인 생각이 거라고 들고. 해도 예, 본인 거라고 해도 그런 건 용납이 안 되는 본인 거죠. 직원이라고 네, 해도 이렇게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들인데. 아무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셨을 소식일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처럼 휴대전화도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거는 뭐 적립 포인트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멤버십 서비스라는 게 있으니까 이 마일리지가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전혀 다른 차원의 통신사 마일리지가 존재를 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이지만은 옛날에 피처폰을 썼던 그런 시절에는 종량제 요금이라고 해서 뭐 통화 몇 초당 몇 원, 네네, 맞아요. 하고 인터넷 뭐 얼마 썼을 때 몇 메가바이트 쓰면 얼마 이렇게 맞아요. 된 게 예. 있었거든요. 예. 그런 요금 때는 그 요금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기도 했었거든요. 금액으로. 그랬는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쌓아놓던 이 통신사 3사의 마일리지 포인트가 금액으로 어마어마했다는 것이고요. 저게 소리 소문 없이 이제 5년 지날 때마다 이 연간으로 점점 깎였다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소멸이 마일리지 되네요. 소멸이 되잖아요. 네. 우리 네.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지금까지 5년간 소멸됐던 마일리지가 1,655억 원. 와. 그러면 이게 남은 마일리지는 얼마냐? 예. 800원밖에 지금 800억밖에 지금 안 남은 거예요. 그동안에 이거를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알려줄 통신사에서는 필요도 얘기는 안 했겠네. 없었고 우리 이 고객 입장에서도 이미 몰랐고. 옛날 피처폰 시절에 그걸 누가 기억합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바뀌었는데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통신부가 나서서 이거 시정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800억밖에 남지 않았다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남아있는 이 마일리지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죠? 일단은 이제 자신의 통신사에 가서 정식 뭐 포인트 아닙니다. 내가 네네. 과거에 썼던 마일리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내년 이제 1월부터 내년부터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마일리지를 가지고 이 통신 요금을 계산할 수 있게 하겠다. 상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 연내에는 안 내지만 지금부터 내 과거에 피처폰 시절에 썼던 통신사 마일리지가 얼마인가 확인한 다음에 1월 요금 나올 때 네네. 이번에 스마트폰 요금을 그때 마일리지로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00억이니까요. 그러네요. 뭐 많이 사라진 게 안타깝긴 예. 하지만 그래도 꽤 됩니다. 예. 아마 네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일리지가 꽤 쌓인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90년대 초반 뭐 신승훈, 이적, 그리고 발라드의 황제, 발라드의 시절 아니었었습니까? 그때 당시 90년대 발라드 스타들이 다시 속속 복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최근 발표된 노래 폴라로이드는 가수 신승훈이 2년 만에 내놓은 신곡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신승훈입니다. 음반 판매량이 1,700만 장이나 되는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은 데뷔 27년 만에 첫 싱글 앨범으로 팬들과 만남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억은 건드려주지만 다독여주는 노래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안과 위로를 주는 노래를 좀 많이 만들고 싶다. 앞서 가수 윤종신이 6월 발표한 곡 존니는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한 후 계속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는 존니의 여성 버전 답가인 조아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가수 이적 역시 4년 만에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인 1990년대를 이끈 싱어송라이터들의 컴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당시에 음악을 좋아하던 분들이 그 머니파워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층으로 남아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고요. 음악성 자체가 대중적인 보편을 건드리는 부분이 중년이 돼서도 감성만큼은 여전한 이들의 노래가 가요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채널A 구가인입니다. 주부들과 알짜배기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살림구단 언집척 시간인데요. 네. 자, 우리가 집안에서 음식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식재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네. 한 가지가 바로 기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름 네. 한 방울이면 음식의 맛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삭한 튀김 요리부터 고소한 부침 요리까지 정말 우리 한국인들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기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이 기름, 자칫하면 암을 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름을 잘 먹으면 약이 될 수도 있고 잘 먹으면 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똑똑한 기름 섭취법까지 다양하게 여러분께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혜순 요리연구가 차윤환 식품영양학과 교수 함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두 분이 이런 말씀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네. 남매 같으시네요. 안 그래도 맞습니다. 저희 의남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 좋으세요. 예. 네네. 오늘 제가 처음 모셨는데 네네. 우리가 기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네. 깜짝 일단 놀란 게 네. 야, 이게 잘못 먹으면 암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거. 어휴, 이게 굉장히 무섭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동물성 기름은 나쁘고 식물성 기름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예, 이 예. 식물성 기름도 잘못 사용하시면은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암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기름을 바깥에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그 상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자동산화, 산패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면 급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80도씨에서 한 20분 정도만 가열을 해도요. 예. 상온에서 오래 둔 기름보다 훨씬 더 많은 알데히드와 같은 이런 산패 물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용도에 맞춰서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용도별로. 그 발연점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왜 네. 기름을 우리가 잘못 올려놓으면 막 연기가 나는 시점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바로 발연점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160도 정도 되는 발연점이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가열, 튀김이나 이런 요리에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무침을 하거나 이런 데 쓰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뭐 170도에서 200도씨 정도 되는 거가 그런 거는 보통 압착 올리브유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것도 되도록이면 튀김 요리보다는 볶음 요리, 간단한 볶음 요리만 쓰시는 게 좋고요. 네. 한 210도씨 이상 되는 거 그런 것들이 튀김에 활용하시는 지금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씨유나 카놀라유가 튀김용 기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샐러드와 무침용으로, 무침용으로. 올리브유는 볶음용으로. 그러니까 각각 그 기름의 발연점이 다른 거를 잘 활용해서 네. 쓰임새를 좀 다르게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또 자, 이제 그 예. 어머님들이 이게 기름 이제 살짝 쓰고 나면은 아이 더 써도 되겠지. 아까워하시죠. 아까워하셔서요. 네. 원래통에다 다시 넣으세요. 맞아. 그럼 원래통에 다시 넣으면은 이 발연점들이 낮아지고 빨리 또 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하실 경우에도 그거를 원래 있는 깨끗한 기름하고 네네. 절대 섞지 않는 것도 생활의 팁입니다. 이거 그거랑 똑같은 거죠. 국 이렇게 떠먹었는데 네. 그 우리 침 들어가잖아요. 그걸 원래 있는 국이랑 합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거기도 침이 들어가니까. 역시 정확하시네요. 예. 근데 기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왜냐하면 침 넣은 게 아니니까. 근데 침 넣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한번 썼던 기름이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 우리 김혜순 연구관님과 함께 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기름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다양하겠죠. 이름도 다 다르겠죠, 네네. 당연히. 먼저 예. 그 맞는 기름이라고 있어요. 맞는 기름. 네, 보통 이제 뭐 다양한 음식에 활용도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뭐 요거 한 방울이면은 사실은 어떤 집에 있는 기름보다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기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네 가지 기름이 쫙 나왔어요. 예. 그 중에 첫 번째 기름인가 봐요. 예. 양파 껍질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네. 양파 껍질 여기 기름. 보시면은 네. 여기 양파 껍질이 이렇게 있어요. 아. 제가 그 양파 껍질 네. 보통 까면은 예. 그냥 보통 다 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요거 씻어가지고 건조해 놓은 거예요. 네, 세척해가지고 건조해 근데 이 놓은 거. 건조한 껍질에서 기름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요게 건조한 그 껍질에는 퀘르세딘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 요게 일반 그 양파 속보다 한 네. 60배 이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름을 살짝 가열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동생이 좀 네. 동생. 아, 아유, 참기름이 동생이에요? 아, 네. 제가 동생입니다. 그래서 요게 좀 가열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요게 예. 마늘하고 예. 네, 양파 저기 뭐야? 생강을 좀 절일게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네네네. 양파 껍질도 필요하고 네. 마늘과 네네. 생강도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지금 기름은 지금 끓이고 있는데 이 기름은 네. 뭐예요? 이 기름면은 포도씨유나 포도씨유. 아니면 일반 예. 그 콩기름 쓰셔도 집에 있는 돼요. 콩기름? 예. 집에 있는 콩기름이나 뭐 포도씨유나 네네, 아무거나 집에 쓰셔도 쓰는 돼요. 기름을 그렇죠, 그렇죠.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것도 또 팁을 알려드리면은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두고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기름은 가능한 한
신선한 기름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보관했던가 또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고 예. 빨리 상하니까 예. 이때는 신선한 기름 사용하십시오. 밑에 보시면 요게 네. 좀 온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아, 지금 보니까 네. 그 물결 쳐요, 이렇게. 그렇죠. 쫙 이렇게 안에서. 먼저 이런 예. 향채를 먼저 넣어주세요. 여기 지금 기름이 좀 네네. 온도가 좀 올라온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 요거는 그 대파 예. 뿌리 제가 씻어서 말려놓은 거거든요. 대파 뿌리. 네. 예. 대파 뿌리에도 일반 그 대파보다 예. 그 유효 성분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이런 거는 사실은 버리는 그러네요. 재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버리는 재료들을 제가 예. 다 이렇게 말려놨다. 재활용할 수 재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다음에 대파 요게- 뿌리, 네. 그다음에 생강, 마늘 이렇게 넣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네. 넣어야 될 게 대파 뿌리도 효능이 있죠? 대파 뿌리도 있고요. 마늘도 좋은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만능 기름이라고 만들어서 좀 낯이 설지만 네. 외국 사람들은 원래 마늘을 이용할 때 꼭 기름에 넣어서 오일 마늘, 그러니까 마늘 오일 형태로 꼭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 스타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하면 마늘이나 대파 뿌리, 양파 껍질에 있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을 기름으로 옮겨서 기름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파 뿌리 그렇군요. 같은 경우에는 예. 항화학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항암 성분도 충분히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맛을 했을 때 풍미도 굉장히 좋아져요.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끓여야 되죠? 아니 이게 어느 거 튀겨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예. 바로 불을 끄셔야 돼요. 오래 가열하면 안 되거든요. 아, 이게 지금 기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껍질 같은 거 튀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튀겨지는 느낌이 네. 난다? 그럼 바로.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한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예. 금방 오래 하게 되면 좀 네. 쓴맛이 좀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예.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에다 걸러주시면 돼요. 예. 아. 짧게 끓여서 그렇죠, 맛이 그렇죠. 그냥, 향만 낼 정도만 우러날 정도로만 충분하거든요. 해라. 자, 이렇게 네. 해서 제가 넣어놓은 게 네. 요건 뜨거우면 이렇게 맑게 되고요. 예. 날이 이게 차가우면 이렇게 투명하게 식히면? 돼. 예, 투명하게 돼요. 그래서 아. 상온에서 보관하실 경우에는 한 예. 1, 2주 정도만 예. 쓰시고 요즘 겨울이라서. 네. 예, 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 주셔야 돼요. 냉장 그러니까 이게 보관. 냉장고에서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 가능하고. 한꺼번에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예.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만들어서 그렇죠. 만능 기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자, 그렇다면은 예. 만능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 네. 만능이 붙었으니까 만능 활용도가 많으니까 그렇죠. 만능이죠. 그렇죠. 양파 껍질 기름으로 어떤 요리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 이 기름을 그렇죠, 그냥 그렇죠.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저는 오늘은 감자 볶음을 할 거거든요. 네. 사실 볶음. 이 만능 기름이기 때문에 네. 집에 있는 뭐 다양한 볶음이라 버섯 볶음 할 때도 좋고요. 네. 어디 활용이 좋은데 요즘은 감자가 좀 맛있는 감자들이 있어가지고 예. 또 감자를 제가 살짝 절여왔어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양파 기름이에요. 아. 냄새 한번 일단 냄새를 제가 맡아보십시오. 맡아볼게요. 예, 예. 이게 일단 냄새가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오, 우리가 그 기름 그러면은 약간 그 기름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네. 그죠? 왜 우리가 그냥 기름 냄새 이런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고 향긋한 마늘, 양파 이런 향이 나요. 이거 좀 줘보세요. 그리고 일단 맛으로 더 내는 게 좋은데. 아, 나도 달라고 그러시길래 이거를 들이키시려고 그러나? 네, 볶아야 돼가지고 예, 이렇게 절여놓은 해가지고, 네. 감자는 살짝 제가 절여서 씻어놓은 거거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볶으세요. 채 썰어서 그렇죠. 한번 예. 감자도 채 씻어야 되는 썰어서, 거죠. 예, 한번 전분이 있으면 잘 안 볶아져요. 예. 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감자 볶음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하시고. 네. 자, 이거 볶으실 때 네. 보통은 그냥 기름에만 많이 볶으면 기름이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네. 예, 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 넣어서 볶아주면은 물요? 네네. 훨씬 적은 양의 기름으로 빨리 조리가 돼요. 아, 오히려 기름을 좀 많이 넣으면 너무 너무 기름지니까. 기름지니까. 네. 그리고 저처럼 좀 미숙한 사람들이 태울 태우기도 수도 하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분을 안 씻으면 타는 건데 씻어내면 좀 안 타지만 예. 그래도 익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또 요것도 또 이제 건강 팁인 게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게 180도씨에서 한 20분간 가열하면은 발암 물질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물이 들어가면 물은 100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기름 자체 온도도 100도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네. 그런 발암 물질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팁입니다. 여기에다가 기호에 맞게 이제 간을 좀 해주시면 돼요. 살짝. 예. 소금 간. 네. 저는 좀 이제 감자- 아삭아삭한 걸 좋아하거든요. 예, 저는 감자 볶을 때 간장으로 볶아도 맛있더라고요. 간장으로 해도 맛있어요. 네. 그럼 간장 넣고 살짝 절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제가 또
먹는 거는 나름 장금이에요. 생긴 거는 푸근하게 생겼지만 네네네. 나름 음식은 좀 가리는 편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오셨네요. 그럼요. 자, 이렇게 이것도 깔끔한 맛이에요, 소금으로. 네, 소금으로 하면 깔끔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막는 기름을 썼잖아요. 맞아. 그 양을 나가게 하면 안 되니까 네네. 간장을 쓰면 안 되겠네, 이때는. 그래도 그 향이 맛있어요.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풍미가 있고 좋아요. 예. 자, 근데 저는요, 궁금한 게 만능 기름으로 볶은 감자 볶음. 네. 이거 무슨 맛일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근데 네. 지금 이제 만능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과연 이게 만능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네. 일반 기름을 넣은 거하고 맛이 차이가 날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했잖아요. 네. 일반 기름으로 예. 볶아놨다니까. 맛을 네. 비교하면서 두 개를 동시에 비교를 해봐야지요. 나를 너무 많이 알고 오셨네요. 제가 네. 한가 조사를 많이 하고 왔어요. 의심이 좀 많아요, 제가. 그래요. 저도 자, 그럴 줄 알고. 네, 한번 자. 두 가지를 네네. 야. 비교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예, 즉석에서 한번 네, 비교를 해보죠. 한번. 예. 드셔보세요. 요거는 일반 기름으로 일반 한 거고 기름으로. 여기 지금 여기, 거기다 요거 덜어주세요. 덜어주시고. 이렇게 덜어놓고 예. 예, 제가 좀 덜어드릴게요. 아, 이게 까만색 네네. 접시에 들어있는 게 예, 일반 일반 기름이요. 기름이에요. 예. 얼핏 감자볶음이에요. 그냥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차이가 예. 있을 수 예. 똑같은 감자인데. 재료를 제가 한 예. 거거든요. 예,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모양을 봐서는. 야, 냄새가 다른데. 자, 이런 경우는 정말 저밖에 못하는 거예요. 거의 솔직하게 음식 말씀해 물리의 주셔야 됩니다. 느낌으로 먹어야 되는데. 자, 이거 먹어봐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예, 일반적인 기름으로 볶은. 제가 평소에 먹는 예, 예. 그거 바로 감자볶음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평소에 먹었던 평소에 먹는 감자볶음이에요. 감자볶음이었죠. 예. 자, 요거는 이 맛은 아는 맛이에요. 고소해요. 예. 제가 평소에 먹는 맛이에요. 네, 평소에 먹던 그 맛. 그냥 짭짤하고 예. 감자 본연의 맛이 나요. 자, 정확한 음식 물리에는 예. 그 다음 음식을 보기 위해서 입을 헹굽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공정한 날이기 평가를 때문에. 해주실지. 그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 지금 바로 볶은 지금 바로 한 거. 만능 기름, 양파 껍질 기름으로 볶은 감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예. 야, 이게 뭐라 그렇게 긴장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전 자신 있습니다. 일단 향이 나요. 아, 그러네요. 고소함이 더하네요. 네. 네, 왜냐면 그 양파나 이런 그 맛들이 그대로 배어 있잖아요. 기름 맛이 조금 많이 나고 일반 기름을 할 때는 일반 기름 하면은 그냥 기름 맛이 그렇죠. 잠깐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요거는 그 기름 맛이 없고 네. 약간 마치 양파 거기에 넣고 볶은 것 양파와 이런 오, 향들이 다양한,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향 때문에 오히려 왜냐면 우리가 코로 자극되는 향에 의해서 입맛도 또 와. 더 배가가 되잖아요. 맞아요. 야, 너무 이렇게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기름 하나로 이렇게 맛이 달라질 네. 수 있다고 하니까 오, 굉장히 신기하네. 신기한데요. 다른 요리들에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이쯤에서 만능 껍질 양파 껍질, 양파 껍질 맞는 기름이라고 만능 하는 양파 껍질 기름 만드는 네. 방법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aby, why you staring at your cell phone? Why you got your back against the wall? What you talking about with all your girlfriends? You need to get your ass out on the floor. 예, 저희가 네. 양파 껍질 기름 그리고 감자채 볶음 요리 레시피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네네. 저희 두 번째 기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두 번째는 색깔이 참 빨개요. 곶습니다. 크랜베리 주스 같아 보이기도 저 하고. 그냥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맛기름이라고 네. 제가 보통 말하긴 하는데요. 예. 중국말로 라유라고 그래요. 라유. 예, 라유. 고추기름인데 여기에는 제가 그 특급 그러니까 포인트 재료를 하나 넣어놨어요. 오. 여러분 네. 오늘 또 한번 예. 맞춰보셔 볼까요? 제가 뭘 넣을지? 고추를 넣겠죠. 에이, 그것만 넣는 거 아니죠. 고추기름이니까. 네. 자, 보세요. 붉은 고추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끓이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단순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끓이는 건데 네. 잘못하면 집에서 좀 많이 태우셔서 네. 예, 예. 고추를 만들기 너무너무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보고 배우신 다음에 네. 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야. 저 자신 보세요. 있습니다. 네. 보세요. 저기 좀 딱 고춧가루 보이잖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포인트 재료가 다른 거 있다고 딴 게 있는 게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건 새우아니에요? 건새우죠. 건새우죠. 네. 감칠맛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마른 그렇죠. 새우를 넣어서 네. 저희 이제 포인트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예. 이게 들어가면은 기름에서 되게 이렇게 다양한 맛이 나고 감칠맛이 나와요. 맞아요. 사실 예. 고춧가루만 들어가면 맵기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고추 건새우가 들어가니까. 네, 고추기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 그냥 중국 요리 볶을 때 예. 많이 하시고. 예, 이거 이제 대파 말린 거. 그렇죠. 대파 말린 껍데기 제가 말려놓은 거고 양파도 껍데기 좀 말린 거? 넣고요. 양파는 말린 게 아니네요. 그냥 양파 생으로 생양파네요.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껍질이 있는 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제가 중요한 그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짚어드리죠. 되게 많이 짚어주시니까요. 제가 혹시 잊어버리면 또 얘기해 주세요. 대파는 말린 거고 네네. 양파는 생양파예요. 되도록이면 수분이 적은 거 넣으면 넣을수록 기름이 더 보관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네. 네. 대파는 그냥 원래 상태에서는 수분감이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수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 그 보관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말려 넣으셔야지 요리하실 때도요 기름이 덜 튀어요. 예. 그러겠네. 물과 기름이 물이 많이 튀니까. 막 튀니까. 그래서 안전 사고를 위해서도 좀 말린 걸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기름을 제가 하고 불을 껐어요. 아, 지금. 네, 불을 보통은 넣자마자 고추기름을 지금 만들 때 이걸 넣고 다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태우면은 포인트네. 기름에서 탄맛이 나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고 여기에 예. 마른 새우나 아니면 다른 그 부재료의 맛 충분히 나게 한 다음에 예. 조금 있다가 요거 고춧가루를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면 마지막에. 돼요. 그렇죠, 마지막에. 불을 끈 상태입니다, 지금. 불을 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려주는 거예요. 아, 예. 고춧가루를 우리는 느낌. 우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식혀서 놔두면은 이렇게 예. 빨간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걸렀겠죠, 체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체에 제가 걸러서 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그 우리 막기름이나 다른 맞는 기름 이런 거보다는 네. 조금 더 그대로 식히면 훨씬 더 잘 우러 나와요. 그러네요. 그리고 일단 난 다음에 걸르시면 예, 돼요. 끓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식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기름에 그대로 우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예, 맛있는 예. 이게 지금 향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한번 굉장히 맛있는 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고춧가루의 그 탁 쏘는 향만 나는 게 아니라 예. 은은한 그 고춧가루의 향이 단맛도 나네요. 좀 나고 뭐 네, 이렇게 그러네요. 칼칼한 예. 맛도 좀 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떡볶이 향 있죠? 예. 그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떡볶이를 먹지 않고 그러니까 향 벌써 맡았을 이렇게 때. 기름이 이렇게 보시면은 예. 예. 나오죠. 색이 예쁘게 나오죠. 아, 이거를 태운다고 생각하셔갖고 자꾸 실패하시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걸 넣고 끓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는구나. 그렇죠. 기름은 끓이게 되면은 예. 타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끓인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물 생각만 물 하시는데 생각하셔서. 물은 100도까지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넣어도 타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네. 기름은 180도, 190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 온도에 들어가면 당연히 고춧가루가 새카맣게 타버리는 거죠. 그러네, 예. 그래서 예. 끓은 다음에 바로 넣어서 바로 불을 끄는 것이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또 이렇게 고추기름을 요리에 넣으면 어떤 게 또 좋을까요? 고추기름을 요리에 넣게 되면 예. 보통 이제 뭐 제가 국을 끓였어요. 네. 육개장 같은 거 보면 예. 되는데 약간 텁텁한 맛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이 고추기름을 딱 넣게 되면 텁텁함이 사라지고 굉장히 이렇게 개운할 것 같아요. 개운한 맛이 왜냐면 나와요. 매운탕 네. 먹으면 우리가 시원하고 네네, 개운하듯이. 시원하고 그런 네. 느낌이 나고 네. 그다음에 고추 넣고 이렇게 뭐 채소가나 아니면 생선 이렇게 볶잖아요. 그러면 네. 그 칼칼한 맛 때문에 비린 맛도 좀 덜 나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상온에서는 1, 2주 정도, 예. 그다음에 냉장 보관하시면은 2주에서 4주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히 만들어서 적당히. 드시는 게 네. 그러니까 과유불급입니다. 네. 필요하실 때마다 네. 바로바로 만들어 쓰시는 게 그러니까 가장 왜냐면 좋아요.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법이. 자, 그러면 이걸로는 어떤 맛있는 요리가 또 준비가 되나요? 네. 원래 중국 요리나 뭐 이런 건 복잡한 요리 말고 네. 사실 우리가 집에서 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순두부. 순두부? 순두부찌개가 집에서 제일 힘들지 않으세요? 네. 맛내기가. 오늘은 그렇죠.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순두부찌개 알려드릴게요. 아, 순두부 이게 또 은근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네. 은근히 아니고 그리고- 대놓고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그냥 물에다, 그런가요? 대놓고 어려워요. 아, 나는 먹기만 해가지고 만들진 않아도. 이게 만들면은 말이죠. 예. 네. 싱거운 경우가 많아요, 순두부가. 그러니까 이게 아. 깊은 맛이 안 나고 맞아요. 잘못 많이 끓이면 그쵸, 그쵸. 예, 그리고 그 심심할 위에 수 있죠. 살짝 그 기름띠가 생기는 그 고추기름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고추기름을 잘못 만들면 느끼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드는 고추기름 느끼하지 않으면서 이 맛을 확 올려주는 그런 맛을 내는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예, 바지락은 이렇게 소금, 옅은 소금으로 해감을 해놨거든요. 제가. 바지락을 그렇죠. 활용하시구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그 해감된 게 보여요. 예. 여기다가 바지락을 넣어요. 예, 바지락 좀 넣어주시고 바지락으로 맛을 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네. 집에서 해감을 할 때 좀 잘하는 팁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해감을 하실 때 네. 소금은 너무 짜게 하시지 말고요. 그 어둡게 하면 해감이 잘 돼요. 그렇군요. 네, 어둡게 하면 해감이 제일 잘 돼요. 해감을 어둡게 하라고요? 네, 어둡게. 또 조개가 조개가 어두우니까. 어두우면은 잘 뱉어내거든요. 아, 그러니까 깜깜한 곳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밤에 해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밤인 밤인 것처럼. 것처럼 네, 밤인 것처럼. 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말이죠. 네. 바지락을 먼저 넣고 볶아요. 고춧가루를 넣고 볶은 다음에 물을 부으셨어요. 네, 그리고 물은 그 보통 우리가 그 물 할 때 뭐 순두부찌개 때 물 많이 넣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절대 물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자작자작하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양파도 좀 안에다 넣어주시고 오, 이게 애호박도 포인트네. 좀 우리는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물을 흥동흥동하게 넣고 그렇게 넣으면 끓인 다음에 순두부를 넣는 거라고 네, 그렇게 하면 안 생각했는데 돼요.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 뭘 넣으면 액젓을 좀 넣거든요. 예. 네, 액젓 좀 넣어주시고 액젓, 간장도 좀 넣어주시면 돼요. 간장. 간장.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간은 여러 가지로 하는 맛을 내기 때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럼 네. 요렇게 끓어요. 예. 여기 위에다가 순두부를 이렇게 썰어놨잖아요. 순두부를. 예. 그냥 부으면 돼요, 이게. 오. 간단하게. 요거 그냥 순두부 이렇게 파니까 고기 네, 요렇게 반 해서 토막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예. 끓이시면 돼요. 오. 이거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쉬웠어요? 이렇게 쉬웠어? 아유, 쉬워요, 순두부찌개가? 이거. 예. 정말 이렇게 해서 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자, 간단해요. 여기에다가 예. 넣는 거라고는 제가 고추하고 대파밖에 안 넣을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여기 이제 그 맞아요, 맞아요. 고추기름 만든 넣을 고추기름 거잖아요. 넣어야죠.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좀 끓는 시간이 있어서 예. 사실 이게 기름을 끓여놨거든요. 아. 여기에다가 뭐만 넣으면 된다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여기다가 네. 야. 데코, 고추, 네. 데코로 고추 좀 고추, 넣어주시고. 홍고추, 대파 좀 넣어주시고. 자, 홍고추와 대파를 마지막에 싹 고명으로. 그렇죠. 얹고. 여기는 지금 제가 그죠 여기다가 예. 고추기름 여기다 조금 위에다 이제 두르는 거군요. 두르기만 하면 돼요. 여기다 좀 위에다 들어야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와. 간단하죠. 아 진짜. 요거 지금 끓고 있습니다. 네네. 예. 어우 요거 이렇게 쉬울 수가. 밥도 가져왔어요. 쉽죠? 예. 간도 뭐 이렇게 넣으면 간이 거의 다 맞거든요. 아니면 좀 네. 짜게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예. 소금으로 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간만. 예. 오. 말이 필요 없어요. 먹어봐야 돼요. 이 순두부찌개에 되게 예, 고추기름이 들어가다니 맛이 참 궁금해지는데 어? 뜨겁죠? 오우 예. 뜨거운데 뜨거운 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순두부찌개 오랜만에. 보기만 어렵다고 생각하실 해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심심할 것 그러니까요. 같진 않아요, 어우. 맛이. 야 이게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겉도는 맛이 난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순두부하고 찌개하고 따로 노는 그렇죠. 경우가 있거든요. 다 왜냐면 양념이 배야 순두부 맛만 맛있는데. 나요. 근데 그 순두부에 찌개가 배야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렇게 배네요. 여기 이제 이렇게 끓으면은 제가 빠뜨렸는데 여기 취향에 마지막에 따라서 또. 활용 점적으로 달걀 예. 또 자기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순두부를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야 된다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예, 근데 먹을 예. 때 이렇게 부셔서 드시면 돼요. 아. 와. 너무 칼칼한데요? 예, 그리고 또 네. 이 고추기름으로 저희가 순두부찌개를 만들었는데 다른 요리에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돼지고기 예. 밑간해가지고 이렇게 예. 칼칼하게 볶아도 맛있고요. 예. 소고기 약간 이렇게 찜할 때 넣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갈비찜 할 때 그냥 예. 그 간장만 넣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고추기름 넣어주면 칼칼한 맛 때문에 네. 훨씬 더 감칠맛이 있거든요. 네. 자, 예. 여러분 순두부찌개가요. 차원이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예, 예. 자, 이 고추기름과 순두부찌개 만드는 레시피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Blackburn, I've so long without you, boy. Today now, I'm here hanging out in the streets, thinking about reactions of actions, walking on the sky of my dreams.
김치찌개 레시피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벌써 두 가지 기름으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예, 이 우리가 많이 먹는 요리잖아요. 예, 제가 여기서 오늘의 중요한 면을 또 하나 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식용유나 또는 뭐 옥수수 기름 이런 것들을 그냥 드시면 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름 먹었다 느낌을 하려면요. 정말 많이 넣어서 드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들에 오늘 이제 만들어지는 이 기름들은 제가 보기에는 향을 갖고 있는 기름들이거든요. 조금만 쓰셔도 기름을 넣은 느낌이 팍팍 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덜 먹는 거죠. 네, 쓸데없는 기름의 섭취를 줄일 수가 있고요. 맛은 올리고 맛은 기름은 올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이어트 기름을 만든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여기 아까 보니까 기름에 약이라고 써 있어요. 약. 약선 기름이 뭐죠? 보통 우리가 이제 기름을 먹게 되면 그냥 기름만 먹고 음식으로 먹고 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기름은 먹어서 약이 되는 그런 기름이에요. 그러면 뭐 떠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제가 기름에 이제 그 약재를 조금 넣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일반 그 기름보다는 발연점이 높은 포도씨유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포도씨 이상 발연점이 한 250도 이상 되는 애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열을 약불에 조금 해 놓으시고 너무 센 불에 하시면 안 돼요. 충분하게 약향이 우러나와야 되니까. 당귀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아직 불이 좀 덜 올라갔습니다. 급하신가 보네. 슬쩍 데우면서 당귀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황기도 좀 넣어주세요. 그럼 이런 이게 너무 센 불에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약불에서 천천하게 우리시고 맨 마지막에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제가 고추씨를 넣을 거예요. 고추씨에도 굉장히 많은 고추 껍질에 있는 것보다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남겨가지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약선 기름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약이 되니까 그러겠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 그러면 옛날부터 물에다가 약재를 넣고 끓이잖아요. 그러면 물에 녹는 성분만 나오게 되거든요. 맞아.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름이 흔하다 보니까 기름에다 넣고 끓여보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양리 성분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형태의 약선 기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우러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에 고추씨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야, 이 고추씨도 이렇게 활용이 되냐. 고추씨를 그대로 쓰면 돼요. 이게 너무 센 불에 이렇게 하시면 절대 너무 끓이면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지,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우러나게 두고 식으면은 약재만 건져내시면 돼요. 약재만 싹 건져내신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약선 기름이 탄생을 합니다. 요거는 진짜 우리가 약선 기름 그러니까 한약재를 떠올리는데 색깔도 거무스름해요. 제가 냄새를 한약처럼. 한번 맡아봐도 되고 굉장히 어떤 향일지가 궁금한데 어때요? 한약 냄새가 나요? 제가 사실 지금 좀 코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쓴 향이 좀 납니다. 그러네요. 당귀야 이런 약재 향이. 아니 쌉싸름한 향이 나요. 우리 이제 한약 향처럼, 그죠? 와, 그런데 신기하다. 이거를 음식에다 뿌리면 음식에다가 어떻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쓰지 않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오늘 저를 믿으시라니까. 아유, 믿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요거 우리 약선 기름을 활용해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좀 간단하게 만드는 일식집 같은 데 하면 왜 라면이나 덮밥 같은 데 차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희 한국 요리로 만들어서 돼지고기 찹쌀구이 형태로 해드릴 거예요. 돼지고기 찹쌀구이. 요거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삼겹살이죠?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청주 좀 넣어주시고 밑간만 좀 해주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청주를 넣으니까 소금 간 좀 똑같은 해주시고, 방식으로. 후추 좀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조물조물 좀 해주시면 돼요. 조물조물 손으로 네. 하셔서 제가 이게 밑간을 쓰고 하는 타입은 아닌데. 네, 쓰고 하는 타입은 아닌데. 자, 여기다가 예. 참기름도 좀 넣어주시고. 원래 저 손맛도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은 이제 집에서 그냥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예, 저희처럼 좀 뚱뚱한 분들은 손이 안 들어가서 손이 그냥 잘 안 손이 더 들어가요. 편해요. 네네네. 그냥 이게 이렇게 해서 편한데. 밑간. 네. 그다음에 요거를 찹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면 금방 돼요. 찹쌀 가루에다가. 찹쌀 가루에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불 좀 켜주셨어요? 네. 여기 켰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켰어요. 네.
맛있는 향기름 조금 넣어가지고 네. 기름을 좀 구우면 넣고.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앞뒤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또 바쁘네. 아, 예.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해주세요. 양파 껍질 기름을 살짝 그것도 좀 넣고 아니 있는 그냥 굽는 다양한 거예요. 예 뒤집어 주시면 돼요.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타지 않게. 타지 않을 네. 정도로만. 예. 여기 좀 있으면은 여기 돼지고기 기름이 나올 거라서. 아, 그 자체에서 기름이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름을 많이 쓰진 않군요.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네. 타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금방 익네. 예, 금방 익어요. 예. 그러니까 삼겹살 굽듯이 그냥 굽는 거예요. 네. 찹쌀가루를 입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요거 하실 때 네. 그 돼지고기에 기름이 좀 많은 부위를 쓰시면 기름량을 적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혹시라도 뭐 뒷다리살처럼 기름이 좀 적은 부위를 쓰실 때에는 기름을 좀 더 넣고. 조금 기름을 살짝만 더 많이 네네네, 넣어주시는 그렇게 것이 하시면 좋지 돼요. 않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웠어요. 구웠어요. 예. 그럼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그 조림장을 만들 건데 그게 네. 뭐가 들어가냐면 간장하고 네. 설탕하고 고추씨하고 올리고당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게 이 양념장이에요. 조림장. 그래서 간장하고 설탕하고 올리고당하고 예. 딱 고추 약성기름. 약성기름만 딱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렇죠, 층이 그렇죠. 생겨 있어요. 이렇게. 밑에 간장 가라앉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기름 위에 떠 있고. 여기에다가 예. 그냥 부으면 돼요. 여기다가 예. 전체를. 이렇게. 양념이 됐으니까 이게. 네네네. 이렇게 하면 한번 그렇죠. 얘를 구운 다음에 그렇죠. 거기다가 요걸 넣고 물도 약간 넣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졸이면 되는군요. 그래서 해놓은 게 옆에. 요거. 완성된 그렇죠, 모습이 요거. 요게 맛있게 잘 됐잖아요. 네, 요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먹으면 좀 간간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네. 양파하고 대파하고 네. 채를 썰어가지고 그냥 같이 곁들여 놓기만 하고. 네. 저는 그러면 데코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 네. 기다려주세요. 예, 제대로 먹어야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스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한 다음에 네. 채소랑 같이 우리가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고깃집 가도 이렇게 네. 파를 채 썰어가지고 많이 맞아요. 주니까 그렇죠, 양파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자 보세요. 톡톡 얹어가지고. 이렇게 톡톡 얹어갖고. 그 이거 거의 샐러드인데요? 이렇게 해서 채소도 먹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맛있는 차슈 샐러드인데? 그렇죠. 이건 거의 요리인데요. 요리. 네. 맛있는 비싼 요리인데. 예. 여기 보면 기름도 충분히 잘 빠지거든요. 기름을 넣지 말고 이렇게 네. 건져 놓으세요. 이렇게. 야, 이렇게 하면 이제 돼지고기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비린내 같은 그렇죠. 것들이 네. 약성 기름이 갖고 있는 향에서 딱 잡히는 거죠 이제.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얹었습니다. 네. 일단 별다른 그래서 양념은 하지 않았어요. 채소하고 같이 드시면 예, 돼요.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네. 야. 이렇게 채소, 양파와 이렇게 해서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아우. 약성 기름이 돼지고기를 만났을 때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한데요. 저 제일 궁금한 게 일단 쓴맛은 없는지. 쓴맛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아까 올리고당부터 해서 약간 달짝지근하게 예, 뭔가 다른 예. 양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쓴맛은 없고 심지어 돼지고기 잡내도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쌈이나 족발할 때 보면 약들을 네. 일부러 넣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 약선 기름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도 돼지고기의 맛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야, 기가 막히네, 기가 저는 막혀. 생선 구울 때도 네. 요 약성기름 넣어가지고 구우면 네. 비린내가 좀 덜 나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약선 기름 그리고 돼지고기 찹쌀 구이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 spend my nights awake, thinking about the way we used to feel like a summer day. I love to watch you sway, but now you're someone new. Lately I know I get the strangest feeling from strangers falling in love. I never thought I'd be the one to say this, but I don't know what to do. Let's move into our old house. Love me this time. We'll be grooving to the old sounds. 야, 오늘 다양한 기름의 세계. 예. 오일 월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은 녹차 기름이에요. 예, 아, 예. 이것도 특이하네요. 저희가 보통 이제 기름 같은 거 네. 이렇게 뚜껑이 좀 잘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은 네. 유통기한은 남아 있는데 뚜껑이 떨어지면은 네.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이제 그 휴지 같은 걸 막아두세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기름이 산패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산소와 맞아. 예, 예. 빛과 열이거든요. 네. 그러면 뚜껑 열어놓으면 산소가 막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네. 산화가 되잖아요. 예. 그럼 그 기름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름 오래 쓰는 방법이군요. 이게. 네. 단순하게 뭐 녹차를 넣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예. 자, 그럼 그 그러면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요 그 녹차 기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우리 집에 있는 기름 한 1리터 정도를 네. 약간 따끈하게 만드세요. 따끈하게. 네, 따끈하게만 이것도 만드시고 끓이면 안 되구나. 끓이시면 네. 절대 안 되고 데우는 정도만 그쵸, 그쵸. 해야겠네요. 그러면 녹차잎 이 잎으로 된 녹차잎 있어요. 마른 거. 예. 마른 거. 네. 요거를 한 수 수북하게 넣어서 여기다 그냥 네. 넣어서 그대로 두면 돼요. 아, 따뜻한 상태로 그냥 따뜻한 놔두면 그대로 예.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녹차의 그 향도 배면서 유통기한이 늘어나는군요. 늘어나죠. 오. 너무 야. 오래 두시면 절대 안 그러면은 되고. 한 어느 정도 더 유통기한이 늘어날까요? 뭐 그냥 여러분이 열어놓고 산패가 될 기름보다는 예. 한 그래도 기간이 2배 정도는 더 쓸 수가 있어요. 2배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녹차니까 예. 녹차 향은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색깔도 원래 기름 색깔이랑 별반 다르지가 별반 않아요. 다르죠. 네. 원래 약간 초록색을 띠니까 그 녹차 색깔도 초록색이고, 그죠? 그게 똑똑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근데 좀 새로 와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고 있어요. 이게 맞을까 그러고 지금 요대로 좀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요대로 그냥 잎을 예. 그대로 뒀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네. 절대 녹차기름 만드실 때는 네. 온도가 진짜 높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네요. 산패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예. 저희가 이렇게 야. 녹차 기름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오늘의 살림법도 엄지 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게 피가 나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뭐 긁을 수도 없는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짓누르고 아파요. 바로 국민 100만 명이 앓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짓무르고 염증까지. 겨울철 유독 그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밤잠 설친다는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약 바르자. 많이 아파? 약 안 아프게 발라줄게. 안 아프게. 4살 난 서연이는 겨울만 되면 유독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진다는데요. 예쁘게 발라야지 다 낫지. 어떡해, 서연이. 제일 예쁠 나이인 4살. 얼굴은 물론 팔이며 다리까지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태어날 땐 깨끗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이제 전체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났는데 얼굴에 확 퍼졌더니 그게 좀 더 지나니까 몸에 퍼지고. 생후 6개월부터 아토피 피부염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다는 서연이. 얼굴과 몸 전체에 퍼져 외출 한 번이 힘들 정도로 증상이 심했다는데요. 이때 사진만 보면 진짜 눈물이 나.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지켜볼 수밖에 없어 마음이 쓰렸다는 엄마 진아 씨. 그때 고생하던 생각도 하고. 어떤 고생을 하셨는데? 새벽 밤에 2시간마다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혔어요. 안 갈아입고 있으면 진물이랑 옷이랑 달라붙어가지고 살이랑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거든요. 살이 계속 까져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하니까. 아기곰은 온갖 노력을 동원한 끝에 올 봄에는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겨울이 되자 다시 아토피 피부염이 재발했다는데. 많이 긁어요. 특히 잘 때 많이 긁어요. 그래서 피도 많이 나고. 3월쯤에 완치가 됐었어요.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낫다고 막 생각을 했는데 12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또 몸에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 피부에 먼지라도 닿을까 싶어 하루에도 12번 집안 구석구석 쓸고 닦아도 결과는 마찬가지. 한약을 막 먹고 뭐 온갖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낫더라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겨울에 심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난방으로 인해서 실내는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 이 진먼지 진드기 분비물 중에 들어있는 구아닌 성분은 피부를 더욱더 약하게 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일 쓸고 닦은 덕에 먼지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하루 중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매트리스의 상태는 어떨까요? 어머나, 수북한 먼지!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시꺼먼 것들이 이제 곰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더 조그만 것들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진먼지 진드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갈색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사체 배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호흡기 질환, 뭐 천식, 비염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교체가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트리스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건 전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진먼지 진드기.
가장 중요한 건 환기와 세탁이라는데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충분히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한 침구나 베개는 2주에 한 번 정도 55도 이상의 물로 세탁하거나 햇빛에 충분히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춥다고 환기를 하지 않으면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니 꼭 명심하세요. 진먼지 진드기 잡는 첫 번째 비법은 요거 하나면 진먼지 진드기를 거뜬히 물리칠 수 있다는데 바로 계피! 계피에 소독용 알코올을 넣고 2주 정도 숙성시킨 뒤 분무기에 넣어 집안 곳곳에 뿌려주면 오케이! 계피에 들어있는 성분인 살리신 알데하이드는 이 진먼지 진드기의 피부로 흡수되면서 호흡을 못하게 돼서 진먼지 진드기가 사멸하게 됩니다. 오래 쓰는 침대 역시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진먼지 진드기의 최적의 서식지는 섬속이기에 최근 관리가 비교적 어려운 매트리스 침대보다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힘든 돌침대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 어때? 푹신푹신하고 따뜻하지? 따뜻하고 안 딱딱해서 좋네. 에? 돌침대가 안 딱딱하다뇨? 그러고 보니 이 돌침대 우리가 아는 딱딱한 돌침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옥이라든가 자수정이라든가 황토 이런 천연 소재들만을 엄선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수 쿠션재를 활용해서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서식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푹신한 돌침대 속 특수 쿠션은 신소재 실을 3차원의 입체 그물망 구조로 엮어 진먼지 진드기 서식이 힘들다는 것. 메쉬 소재는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훨씬 자유로울 수가 있고 특히 통풍이 잘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쿠션이 있어서 좋고요. 소파 역시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요. 천 소파의 경우 진먼지 진드기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인조가죽 소파의 경우는 화학물질이 묻어나와 아토피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천연 가죽 소파는 어떨까요? 천연 가죽을 사용한 소파는 아무래도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원피의 느낌이 살아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있고 통기성도 좋고 환기가 잘 되어 위생에도 좋습니다. 천 소파에 비해 진먼지 진드기가 생길 위험이 덜하다는 천연 가죽 소파. 근데 천연 가죽 소파도 다 같은 소파가 아니라는데요. 보통 1.1T의 가죽을 사용을 해서 가공하는데 좀 인위적인 가공이 큰 반면 가죽 자체가 두꺼운 1.7T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죽의 주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불청객, 진먼지 진드기를 무찌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방법을 100배 활용해 올겨울 진먼지 진드기에서 영원히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네, 흔히들 명품하면 가방, 화장품 등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도 명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우수한 품질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자칭, 타칭 명품. 농식품부의 명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손재주 하나로 억대 매출을 노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낳는 손, 일명 금손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법을 함께 보시죠. 진짜 금손이 나타났다. 이 손이 바로 돈을 낳는 손이라는데 손재주 하나로 대박을 터뜨린 사장님들. 신의 손을 가진 자들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주인공. 무슨 일로 새벽부터 움직이시나? 혹시 플로리스트? 아니면 제빵사? 한 번 주문한 손님은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녀의 솜씨.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엄청 예뻐요. 아들 100일 때부터 왔었는데 다른 데 거는 뭐 살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오, 와, 진짜 예쁘다. 감탄이 절로 나는 이것의 정체는 뭔가요? 저희는 떡으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예쁜 꽃을 올려서 만드는 그런 앙금 꽃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떡 위에 꽃을 피우는 신의 손, 김아림 대표. 그녀의 손이 닿으면 마른 땅에 풀이 돋아나듯 생생한 꽃들이 떡 위에 피어나는데요. 이건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네요. 음악을 전공했고요. 관련된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경력이 단절됐죠. 네, 그러던 차에 우연히 TV에서 이렇게 앙금으로 꽃을 만드는 걸 봤어요. 그때 그 매력에 너무 푹 빠져서 계속 취미 삼아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이전과 전혀 다른 길을 택했지만 일에 만족감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수익도 만족스러울까요? 저희 월 평균적으로 한 2,000에서 2,500 정도. 창업 2년 만에 무려 2,500만 원? 비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대박의 비밀 첫 번째, 떡의 쫀득한 식감을 살려라. 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쌀. 쌀을 씻는데 그 안에 뭔가 검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백설기를 좀 쫀득쫀득하게 만들어 보려고 다시마랑 말을 쓰고 있어요. 연구를 하다가 많은 재료를 넣어봤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떡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 쌀에 다시마와 말을 넣고 잘 흡수시킨 후 약 4시간 정도 불리면 이렇게 쌀에 찰기가 생긴다는 사실. 이 쌀을 직접 빻아 떡을 만들면 쫀득함이 배가 된다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제작진이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쫄깃함을 볼 수 있도록 탄성을 확인해봤는데요. 손자국이 오래 남는 일반 백설기와 달리 자국이 금방 없어지는 특제 백설기. 한눈에 보이는 차이, 쫀득함 인정합니다. 대박의 비밀 두 번째, 생생한 앙금꽃 표현. 생화를 붙여놓은 것 같은 화려함. 실제 꽃들과 비교해봐도 손색 없는 디테일. 다 먹을 수 있는 앙금꽃이라니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기존의 앙금꽃 표현 방식을 넘어서 매일 사진을 보고 개발한 자신만의 앙금꽃이라고 합니다. 제가 표현하는 꽃은 좀 더 꽃잎이 얇고 또 그라데이션도 잘 되고 또 생화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만의 레시피로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섬세한 손놀림과 관찰력으로 꽃잎 하나, 수술 하나까지 재현해낸 그녀. 모양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색 표현까지. 마치 팔레트처럼 색깔을 섞어서 사용하는 게 비결인데요. 게다가 인공색소가 아닌 식품으로 천연색을 내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새하얀 백설기에 총천연색 꽃들이 올라가니 한 폭의 수채화가 따로 없습니다. 맛은 물론 건강과 비주얼까지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대박의 비밀 세 번째, 고객 맞춤형 제작. 주문 장부에 빼곡한 글씨들, 이게 다 고객들 주문 요청 사항인데요. 정말 다양한데요. 간혹 설탕 같은 걸 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설탕에 대체제를 넣어서 드리고 그런 요구 사항들에 다 맞춰서 어떻게든 해드리고 있습니다. 맛, 모양, 포장지까지 원하는 대로 맞춰드립니다. 더 꽃같이, 더 생화같이 만들 때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제 결과물들을 가져가시는 고객님들 볼 때 정말 뿌듯해요. 두 번째 신의 손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이곳. 세련된 남성복 매장인 것 같은데 여기 신의 손이 있다고요?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력이. 이번엔 제대로 찾아온 게 맞네요. 맞아요. 대표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저 대표님은 저 옆방에 계시고. 그렇다면 저 장발의 신사분이 대표님? 미 아니라 여성분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대표 맞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양복 짓는 신의 손 김기정 대표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남성복 매장이 아니라 100% 수제 맞춤 정장집. 남자들의 멋짐을 완성시켜주는 양복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재단만 하는 게 아니라 봉제 옷을 만드는 것까지 해서 총괄의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의상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여성복을 이제 학교에서는 배우는데 사실 남성복에 대한 특강을 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듣고 보니까 맞춤 정장 클래식이라는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고 남성 맞춤 정장의 매력을 느끼고 깊은 배움을 위해 본인만의 길을 선택한 그녀.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개업한 지 이제 3개월째라는데요. 벌써부터 입소문이나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희 매출 같은 경우는 월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운영 3개월 만에 무려 월 3천을 달성한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박의 비밀 첫 번째, 고전과 현대의 콜라보레이션. 바느질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돼요. 40년 경력의 맞춤 양복 장인에게 기술을 전수받는 기정 씨. 좀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의욕이 대단하더라고요. 새로운 트렌드 돌아가는 거 인지하는 속도가 좀 빠르고 하니까 그런 면이 장점이 있죠. 기정 씨를 만나고 고전적인 양복 스타일에서 더 세련된 느낌으로 변화한 장인의 스타일. 서로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밀, 불타는 열정과 부지런한 손놀림. 틈새 시간을 이용해 밖으로 나온 기정 씨. 내 눈으로 어딘가 보는데 남자들에게 향해 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옷을 입으시는 분들마다 체형도 다 다르시고 이제 유행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그려서도 보고 실제로 보기도 하려고 나왔어요. 주경야독 퇴근 시간 이후에도 불 꺼지지 않는 작업실. 역시 CEO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세 번째 비밀, 100%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 처음 정장을 맞추러 온 손님, 가봉 상태를 확인 중인데요. 불편하신 부분? 네, 딱 아주 전체적으로 잘 신체의 약 22군데 사이즈를 측정해 몸에 딱 맞는 사이즈를 찾습니다. 허리를 맞추면 허벅지가 깎여요. 그래서 여기를 맞추면 여기가 허리가 너무 큽니다. 맞춤 정장이라는 게 딱딱 맞춰서 체형에 맞춰서 해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성복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두드러질까요? 이 라펠이라고 하는 깃부분을 뒤집어 보면은 한 땀 한 땀 바느질 자국들이 보여지는 게 비접착 수트고요. 접착 수트는 바느질이 없이 이렇게 매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몸의 곡선에 따라 옷감을 한 땀 한 땀 덧대기 때문에 더 튼튼하고 핏이 살아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기성복으로도 슈트핏 살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각각 튀어나온 배, 작은 키, 마른 몸이 고민인 3명의 남성. 배가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배가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 벨트로 고정을 하더라도 자꾸 흘러내려서 배가 더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데 멜빵을 하시게 되시면 그 부분을 고정해주고 가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핏을 잘 보정해줍니다. 작은 키도 옷 맵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소매 기장을 조금 더 줄여서 셔츠가 살짝 보이게끔 해드리고 바지 기장도 줄여서 주름이 안 잡히게끔 입으시면 훨씬 더 좋게 입으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 말라 보이는 게 고민이라면 조끼를 덧대어 입고 액세서리로 시선을 분산시키면 완성! 많은 고객님들이 다시 맞춤 정장을 찾아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 땀 한 땀 손끝으로 대박을 피워낸 주인공들. 앞으로도 대박 행진 쭉 이어지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일본 내 한류가 다시 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발매 첫 주 20만 장을 돌파하는 등 한 식당이 100개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젓가락질이 서툴러 손으로 집어먹지만 그 맛에 감탄을 쏟아냅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그런데 이 한류 열풍의 원조는 따로 있다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윤호입니다.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인삼. 인삼은 예로부터 그 국가에서 전매를 할 만큼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중요한 상품이었거든요. 조선시대 개성인삼은 청나라와 일본에서 만병통치약으로 통할 만큼 큰 인기였다는데요. 그 명색을 이어받아 오늘날까지 건강식품으로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면역성에 좋다 그래서. 개성인삼? 그건 옛날부터 알아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인삼의 효능이 뭔지 제대로 알고 먹어야죠.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진세노사이드입니다. 진세노사이드는 면역력을 높여주어서 항염증 효과가 있고 항암 효과가 탁월합니다. 330만 제곱미터 규모를 자랑하는 파주 인삼밭. 이곳이 의외로 인삼 재배하기 좋은 환경이라는데요. 시원한 바람을 몰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시원한 바람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인삼이 좋은 인삼이 생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인삼은 5년째에 수확하지만 이곳은 6년근까지 키워낸다는데요. 수확량보다는 좋은 인삼을 길러내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성분이 제일 좋은 시기가 6년근 때 수확하는 것이 성분이 제일 조합 시기가 잘 맞아가지고 인체에 이로운 물질들이 많아요. 이 인삼들은 예정지부터 수매까지 모두 정부기관에서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수매하는 과정에서는 토양 검사, 또 인삼의 그 잔류성 농약 잔류성 검사, 또 여러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합격을 받아야 수매 가능합니다. 꼼꼼한 관리와 검사 덕분에 파주를 대표하는 파워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류 열풍의 원조로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겨울 한파로 전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아직 따뜻한 지역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 녹차밭이에요. 녹차밭만 무려 60만 제곱미터, 약 80만 평이라는데요. 경남 사천은 의외로 녹차 재배에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그러고 외국도 많이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이런 그 조건이 딱 갖춰져 있는 데는 아마도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양호가 뺑 둘러 있기 때문에 안개가 자우고 하면은 녹차의 그 햇빛이 쬐는 것을 차광시켜줘요. 녹차가 더 부드럽고 아미노산이 더 많이 나오죠. 다 비슷하게 생겼어도 다 같은 녹차잎이 아니라는데요. 그럼 어떤 걸 따야 하나요? 아, 이거 새싹이 잘 올라갔네요. 1엽, 2엽 한 2개 정도 나온 것을 채우로 치고 약간 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쇠작, 중작, 대작 이렇게 해서 이제 채취를 하고요. 7월 달에 두 번째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9월 달에 이제 어디에 수확을 해 가지고 그것은 주로 뭐 티백용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언제 수확했는지에 따라 녹차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녹차 수확부터 가공까지 모두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제품을 생산과 특허 등록으로 녹차의 품질을 한층 높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매출이 제일 많은 것이 녹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녹차가 품질이라는 질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는데 우리 사천의 녹차를 전 세계에다가 한번 알려고 소개도 시켜가지고 한번 이렇게 키워봐야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됐습니다. 차의 본고장이라는 중국, 몽골, 인도 외 33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는데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녹차. 구체적인 맛을 알아보기 위해 작은 시음회를 열었습니다. 맛이 어떠신가요? 이거는 되게 진짜 우려난 것 같은데 티백 느낌이 좀 안 나는데 이거는 녹차만 들어있을 때는 좀 너무 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마실 수 있어요. 맛의 경쟁력을 높인 덕분에 2017 농식품 파워 브랜드에 선정되었다는데요. 뛰어난 녹차를 만들려면은 그만큼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천 녹차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키운 우리 농식품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길 응원합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는 동아일보와 채널A, 코엑스가 공동 주최한 반려동물을 위한 축제 슈퍼펫쇼 2017이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가 열리는 이틀 동안 무려 5천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한 사료기업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사료를 내놓았고 또 반려동물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물론 반려동물을 위한 TV 채널까지 소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성공리에 막을 내린 슈퍼펫쇼. 내년에는 사람과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12월 11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